젠더 있는 없습니다. 젠더요? 어떤 젠더가 있어요? HDMI 혹시 들어가서 찾아볼 수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연결 안 되어 있어요. HDMI 안 꽂혀 있어요. 여기요? 네, 안 꽂혀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돼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초급 세미나에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인원을 받을 줄 몰라갖고 너무 반갑습니다. 혹시 알프스 인원 조사 한번 알프스에서 오신 분? 사이버방 그 알코에서 오신 분? 네코에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저는 컴퓨터학과 이상학번 김승환이고요. 오늘은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 저희 초급 알고리즘 스터디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리고 알고리즘이 뭔지, 시간 복잡도가 뭔지,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의 정당성을 어떻게 증명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과제 및 다음 시간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보대학 컴퓨터학과의 이상학번으로 재학 중이고요. 이대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현재 알프스 부회장과 캣독 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솔브닥 티어는 다른 강사진들에 비해 좀 낮은 골드 원입니다. 그리고 그냥 쓸 게 없어서 이런 거 써봤는데 GPA는 졸업고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소프트웨어 공사단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서 그에 이어져서 지금 강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프스, 네코, 캣독, 후이사, 픽스 이런 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소프트웨어 교육봉사단 현재 모집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으로 저희 먼저 초급 스터디의 목표를 설정을 해서 수강 대상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먼저 본 수강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이 스터디를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은 현재 입문 스터디 2023년까지는 알프스 C 언어 스터디를 이수하셨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1, 컴퓨터 프로그래밍 2를 이수하셨거나 간단한 구현 및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으시거나 자료형, 연산자, 조건문, 방법문, 함수 등 프로그래밍 과정에서의 요소를 알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시는 분들 모두 초급 스터디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PS라는 학문에 이제 입문하면서 PS에 필요한 매우 기초적인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내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배운 내용들을 전공 수업 및 코딩 테스트에 활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ICPC, KCPC, 웨코컵 등 다양한 경쟁력 프로그래밍 대회에 참여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이 강의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희의 백준 티어 목표입니다. 저희는 이번 스터디를 마치시면 모두가 골드 5 이상에 안착하는 것을 목표로 스터디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스터디를 이수하시면서 이런 다양한 꾸미기 아이템들 얻으시고 이런 걸 목표로 진행을 합시다. 강의 진행 방식은 제가 이제 매주마다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백준 연습 탭, 혹시 백준 아직 초급 스터디 백준 연습 탭 안 들어가시는 분 있나요? 그 백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그룹이 있을 거예요. 저희 보시면 이렇게 백준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 그룹으로 가셔서 초급 알고리즘 스터디라는 탭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녕하세요. 연습 들어가시면 저희 과제 문제가 이렇게 올라올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과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준 사이트를 기반으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백준 사이트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알고리즘 트레이닝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약 3만 개 정도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백준을 보조해주는 solved.ac라는 웹사이트도 있는데요. 백준 문제에 난이도라는 티어를 입힌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문제 티어, 유저 티어들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티어로는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루비, 마스터까지 있는데 저희는 그 중 세 번째 단계인 골드로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solute.kr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사이트는 알프스 부원이시기도 하고 작년에 강의도 해주셨던 강유미님과 강근호님께서 만들어주신 사이트인데요. 여기 해설 보시면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설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로그인을 해서 같은 해설을 가보면 이런 식으로 해설과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쓰려는 이유는 뭐냐면 우수 풀이를 작성해 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터디 참여 동료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풀이를 작성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풀이를 작성하시면 제게 개인톡으로 풀이 링크 전부 다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강의 구성이나 진행 방식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참고로 이 강의 구성 자체는 입문, 초급, 중급, 고급 다 공통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날이니까 빠르게 다음 진도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알고리즘의 정의가 뭘까요? 대령님, 알고리즘의 정의가 뭘까요? 알고리즘의 정의가 뭘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 그죠? 넓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정렬 알고리즘,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 등 우리가 천천히 배워나갈 알고리즘들이 곳이 많죠. 근데 컴퓨터 과학에서 말하는 알고리즘은 다음의 성질을 만족해야 해요. 어떤 입력값에 대해서 튜링머신이 정지하도록 만드는 명령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유한한 시간 안에 끝나야 하는 명령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튜링머신의 정의는 안 다루고 튜링머신은 현재 우리가 쓰는 컴퓨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질들을 만족해야 되냐? 알고리즘에는 입력과 출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입력은 0개 이상의 입력을 가져야 하고 출력은 1개 이상의 출력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어떤 입력이 있을 때 그 입력들을 갖고 모아서 출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다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또 각 과정은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 어떤 무작위 배열이 있을 때 이걸 정렬한다 라는 말을 컴퓨터는 알아들 수 없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렬하는지 코드나 수도코드 등을 이용해서 명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유한성을 가져야 되는데요. 무한한 시간 동안 작동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사실상 의미가 없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저희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한한 시간 및 공간에서 실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은 효율성을 가져야 합니다. 흔히 PMP 문제에서 다루게 되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 효율적으로 검증 가능한 문제들 등 이런 문제들에 대한 알고리즘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저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해 의사 코드를 배워봅시다. 흔히 알고리즘의 과정을 표현하기 위해 의사 코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흔히 수도 코드라고 불리게 되는 그것이고요. 되게 프로그래밍 언어와 유사한 형태를 지니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 형식이 자유롭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래밍 언어는 약간 인간 자연어보다는 그 기계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프로그래밍 언어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데 쓰는 자연어의 형식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쓰는 컴퓨터 코드에 비해서 쓰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컴퓨터가 수도코드만을 가지고 어떤 것을 실행하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수도코드로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컴퓨터 코드로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A단부터 B단까지 구구단을 출력하는 알고리즘의 의사 코드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까요, 진혜성님? 네.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이건 함수를 만들었다고 치면 반복문 이중포문을 통해서 쉽게 작성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i는 a부터 b까지 순회하고 j는 1부터 9까지 순회한다고 했을 때 저런 문장들을 출력을 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구구단 출력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난이도가 어렵거나 쉽거나 이런 의견 자유롭게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을 때 알고리즘을 어떻게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효율적이란 건 뭘까요? 같은 과정을 하더라도 자원을 적게 쓰면 우리는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은 어떤 자원을 사용할까요? 어떤 자원을 사용할까요? 어떤 자원을 사용할까요? 메모리 사용하죠. 또 어떤 거 사용할까요? 시간. 그래서 크게 시간과 공간 자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 자원 같은 경우에 메모리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저장하는지,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모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원을 표기할 때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도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복잡도가 그래서 낮을수록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시간 복잡도는 알고리즘이 거치는 과정의 수를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의 모든 명령이 같은 시간 동안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작업은 1나노초, 어떤 작업은 0.5나노초, 2나노초 이런 식으로 걸리는데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하기에 너무 복잡하니까 각 과정이 전부 걸리는 시간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눗셈하고 곱셈 연산은 덧셈 뺄셈 연산보다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두 시간 복잡도 계산에서는 모두 소요 시간이 같다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입력 개수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과정이 작동하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식들을 얻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n제곱이랄지 저 LG는 로그라는 표시입니다. 위치 2인 로그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로그 n 로그 n 2의 제곱, 2의 n제곱 뭐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모든 알고리즘에 대해서 입력 개수 n에 대한 식을 엄청 정밀하게 만드는 건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중 포문은 n제곱 개가 걸리는데 뭐 이중 포문이 뭐 12개 있고 3중 포문이 뭐 4개 있다 해서 4n제곱 더하기 12n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판단하게 되면 상당히 귀찮아지겠죠. 알고리즘을 푸는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큰 수 n을 생각해서 n에서 이 어떤 시간 복잡도를 나타내는 함수 fn의 증가 속도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기를 점근적 표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그럼 이 점근적 표기법을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수식이 있는데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 OGN에 대해서 빅 OGN은 집합으로서 정의가 됩니다. 집합인데 원소가 fn 함수인 집합이고요. 이 fn이라는 함수는 어떤 큰 수 n에 대해서 0보다 fn이 크거나 같고 cgn이 작거나 같은 걸 만족하는 fn들을 원소도 가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저 극한의 값은 우리가 저 샌드위치 법칙을 이용해서 gn을 나눠서 생각을 하면 무조건 수렴한다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극한값이 수렴한다는 거는 n에 뭐 1억, 100억, 10조 개 넣어도 얘가 이 f보다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fn의 시간이 걸리는 시간 복잡도는 이 gn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 더 시간이 짧게 걸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충 gn 정도의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 라고 생각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상수함수가 제일, 우리는 지금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모은다고 했으니까 이쪽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O1이 제일 작고 그 다음 로그가 그 다음 작고 ON 로그 N N제곱 2N제곱 이런 순으로 크기가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 같은 경우 사실 삼각함수는 시간 복잡도 분사에 나올 일이 거의 없고요. 그 미적분에서 배웠던 지수함수, 로그함수, 다항함수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작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로그함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거랑 살짝 접근이 달라서 소개를 드릴게요. 알고리즘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진 로그를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죄송해요. 어떤 미치 2인 구조들 많이 이산 구조가 많아서 이런 이진 로그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럼 로그의 밑변환 공식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로그든 어떤 밑을 가지는 로그든 어떤 상수항의 곱과 이진 로그의 곱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로그 함수든 결국 시간 복잡도는 O 로그 n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O 로그 n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집합에서 성질이 뭐냐면 가장 높은 차수만 남기고 낮은 차수는 버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n이 엄청 커져 버리면 어차피 낮은 차수들은 무시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로그 n과 뭐 엄청나게 많은 수를 더해도 얘는 상수항이기 때문에 무시가 되고 O 로그 n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n제곱 n 로그 n 같은 경우 얘의 차수가 제일 세니까 O의 n제곱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3의 n제곱과 2의 n제곱 더해졌을 때도 3의 n제곱이 이렇게 생기고 2의 n제곱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3의 n제곱이 훨씬 더 세서 5, 3의 n제곱이라고 써도 도당하다 라는 점입니다. 그럼 실제 코드에서는 어떻게 시간 복잡도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입력 A가 주어졌을 때 이런 코드가 있다고 했을 때 시간 복잡도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시간 복잡도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실행 횟수 자체가 지금 포문에서 얘가 A번씩 돌아가고 그럼 이 전체가 A 더하기 1번 정도 돌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 A 더하기 1번이 A번만큼 또 돌아가는 거니까 A 곱하기 A 더하기 1이라고 대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 5A제곱 더하기 A니까 어떻게 되죠? 진혜준님? 어떻게 되죠? A제곱 더하기 A를 B고 로테이션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5A 제곱 5A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 코드에서 지금 안쪽 포문에 있던 A를 10으로만 바꿔봤어요. 그럼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유롭게 손 들고 얘기해주세요. 5A가 돼야겠죠. 왜냐면 여기 안쪽에는 대략 10번 정도, 바깥쪽에 10번이 A번만큼 돌아가는 거니까 10A가 되고 이거는 5A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 다음으로 넘어가서
빅5 표기법 말고도 다양한 표기법들이 사용됩니다. 빅5 표기법은 어떤 함수의 정근 상한을 표현하려면 빅세타는 어떤 함수의 정근 하한을 표현하는 함수의 그 집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뀐 거는 이 부분만 바뀌게 되고요. 빅오메가 표기법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 경우 상한과 하한을 둘 다 알고 있을 때 사용하게 되는 코드예요. 아니 집합이에요. 그래서 표현식은 어떤 하한과 상한 둘 다 포함하는 그런 집합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빅오메가는 빅세타나 빅5 표기법의 집합의 교집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한이자 상한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알고리즘에서 최악의 경우면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경우를 분석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빅5 노테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럼 우리는 지금 반복문이나 일반적인 조건문 이런 것들은 사실 시간복잡도 계산이 상대적으로 쉬운데, 그러면 재기함수의 경우에는 시간복잡도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재기함수의 경우에는 시간복잡도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재기함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데 다음과 같은 정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재기함수 n이 입력이 1일 때 상수 시간이 걸리는 재기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재기함수 작동에 걸리는 시간 tn을 함수로 잡았을 때 다음과 같은 점화식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존재하는데, 어떤 fn의 ON의 차수가 로그 b의 a보다 작은 경우, 좀 큰 경우, 같은 경우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작은 경우에는 세타 n의 로그 b의 a 제곱, 같은 경우에는 즉 이 경우를 따라가게 되고, 어떤 양수에 비해 fn의 힘이 더 크면, 이 힘이 더 크면 fn을 따라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수 케이스가 있는데, 이 로그 b의 a 값을 계산한 차수나 fn의 차수가 같은 경우에는 n의 로그 b의 a 제곱에다가 로그 n을 붙여서 계산을 하면 시간 복잡도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분할 정복 알고리즘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화식을 갖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a가 2가 되고 b가 2가 되는 거겠죠? 가식에서. 그리고 fn은 5n이에요. 근데 지금 세타 n의 로그 b의 a가 로그 2의 2, 즉 세타 n이니까 아까 봤었던 세 번째 케이스에 해당을 하게 되는 거라서 이 분할 정복의 시간 복잡도를 세타 n 로그 n이라고 증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분할 정복 알고리즘은 나중에 배울 예정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 시간 복잡도, 이 어렵고 이 복잡하고 내가 미적분을 덮은 줄 알았는데 왜 미적분을 꺼내오긴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간 복잡도 왜 사용을 하게 되냐?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대략 10의 8제곱번, 대략 1억 번의 연산을 1초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알고리즘 문제풀이에서 제한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고, 이 제한 시간, 즉 컴퓨터가 연산을 할 수 있는 횟수를 암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간 복잡도를 고려할 때 가장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고도 시간이 제일 높을 때, 즉 상한점을 나타내는 빅5 노테이션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n의 크기가 최대 10만일 때 5n제곱은 1초 안에, n제곱은 10의 10제곱이니까 5n제곱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5n 같은 경우에는 10만 번 정도 연산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사용 가능할 거라는 걸 적절하게 추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기 전에 이 문제 풀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어느 정도이고 그거를 입력의 크기나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제한 시간 안에 풀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구현을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기 전에 구현하고자 하는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미리 계산하는 습관을 들여야 뻘짓을 안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간 복잡도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볼 건데요. 알고리즘 문제 풀이에서 공간 제한이 대략 128MB에서 2448MB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공간은 결국 메모리를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하는데 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변수를 선언한 개수와 종류에 비례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C 언어에서 사용하는 자료형에서 인트나 플로트형은 4바이트 정도, 롱, 더블형은 8바이트 정도를 이용하게 되고 캐릭터형은 1바이트, 불형은 1비트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들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를 선언을 해야 저 공간 제약을 만족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int 같은 경우는 4바이트인데 그러면 2GB 사용하려면 대략 500만 개 정도를 선언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가가 100만이고 계산을 못하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떠냐면 인트 400만 개 정도까지 선언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400만 개, 그래서 배열의 크기가 한 400만 개 정도 되고 2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가 합쳐서 400만 개 아래로 만드시면 충분히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에서 공간 복잡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일반적으로는 문제 풀이에서 시간보다 공간이 공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워낙 대용량 처리가 좋아지고 최근의 경향성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공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시간과 공간은 약간 일반적으로 반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미리 계산을 해놓고 그것을 계산 결과를 저장하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나 메모리에이제이션 같은 기술을 이용하면 그 메모리를 쓰는 대신에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메모리를 쓰지 않고 시간을 더 늘려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모두 충족하는 알고리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초급, 중급, 고급을 거치시면서 배우고 가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너무 이론적인 얘기만 하는데 마지막 이론 하나만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질문 있었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알고리즘의 정당성을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인가? 어떤 알고리즘을 증명할 때 우리가 루프문을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반복문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반복문에 어떤 반복문을 돌면서 어떤 성질이 불변하는 것을 보임으로써 이 알고리즘이 효과가 있다, 정당하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되게 수학적 귀납법하고 구조적 귀납법 이런 것들하고 되게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데요. 그래서 처음 조건이 맞다는 걸 보이고 각 루프가 돌 때마다 이 조건이 계속해서 참인하는 걸 보이고 종료할 때도 참인하는 걸 보이면 이 루프에서 이 루프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삽입정렬이라는 알고리즘인데 어떤 무작위 배열이 있을 때 정렬을 여기까지 하면 이 값을 여기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는지 찾아서 계속해서 넣는 알고리즘이에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럼 초기 조건 처음에는 이 값 하나만 선택을 할 거니까 무조건 정렬이 되어 있겠죠. 두 번째는 이 i는 k번째일 때 조건을 만족한다고 가정을 하면 일단 이거는 정렬된 상태를 두고 다음 루프에서 우리는 이 값을 찾아서 정렬하는 위치에 넣을 거니까 유지 조건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루프가 종료될 때도 이 조건을 계속해서 만족한다는 걸 보이면
루프 불변성, 루프 인베리언트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이면 어떤 알고리즘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마다 이런 루프 불변성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증명 과정에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는 걸 알면 알고리즘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괜찮나요? 그럼 오늘 내용은 첫 주차 여기까지 하고요. 과제는 백준 그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만요. 제가 연습 시작을 7시로 해놔서 아직 좀 일찍 끝나서 안 보이시긴 할 텐데 여기 쭉 내리시면 문제 번호나 어떤 문제인지 나와 있습니다. 최종 마지막에 올려드린 최종본 파일 열어주세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1번부터 6번까지는 저희가 배웠던 빅 오토테이션, 마찬가지로 빅 오토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시간 초과까지 다 빅 오토테이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1번부터 12번까지 다 푸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감 잡으셨으면은 그만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 조금 푸시다가 감 잡으셨으면 멈추셔도 되고 그 다음으로 요것들 문제들을 풀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오늘 첫 시간은 일찍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과제 문제에 대한 풀이랑 다음 주 이론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질문은 언제든지 제 개인 카톡이나 단톡방 이용해 주시면 되고 소도츠.kr 많이 풀이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